오늘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독재자들과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릴 5인물들은 독재와 폭정의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바탕으로 선정된 인물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우간다의 잔혹한 독재자, 이디아민입니다. 이디아민은 그의 별명인 검은 히틀러가 증명하듯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우간다를 통치하며 약 30에서 5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는 1971년 1월 25일 밀턴 오보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 쿠데타를 일으키며 우간다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그는 첫 연설에서 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인에 불과하며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군사정권은 임시정부로만 남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며 국가를 민주주의로 되돌리기 위해 1973년 3월에 민선을 치르고 5년 뒤에 물러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우간다의 국민들은 이디아민의 쿠데타를 환영하며 실제로 정권 초기 그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집권 일주일 후인 1971년 2월 2일에 스스로를 우간다 대통령, 우간다군 총사령관, 육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에 등극시키며 사실상의 독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비밀경찰을 사용하여 반대자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집권기간 동안 반정부 시위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1972년 8월 5일부터 시작된 아프리카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구의 1% 정도만 구성하면서도 우간다 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던 우간다의 아시아인, 특히 인도인들을 내쫓기 시작하며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978년 이디아민은 군 내부의 반역 음모를 무마하고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탄자니아 침공을 시작했지만 되려 탄자니아군과 전직 대통령인 밀턴 오보테가 지휘하는 우간다 국민의 방전선의 반격의 수도인 캄팔라를 점령당하며 이디아민은 축출되었고 리비아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하며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후 그는 지병인 고혈압과 심부전으로 인해 2003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망명 후에도 자신의 폭정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 인터뷰에서 우간다는 나를 필요로 한다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습니다. 4위는 캄보디아의 독재자, 폴 포트입니다. 그는 소수 원주민들이 주역이 된 공산당 분파이자 붉은 크메르라는 의미를 지닌 조직 크메르 루주를 등에 업고 1975년 4월 17일에 론돌 군부를 축출하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후 그는 공산당을 장악하고 공무원 및 군부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다음 반회세 및 반자본주의를 기조로 기존 사회주의 국가와 다른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를 표명했으며 전 국민 머릿속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없애 공산주의로 무장된 투사로 기르려고 했습니다.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는 모든 인민은 농경산업에 집중해야만 하며 나아가 위험이 되는 모든 요소, 대중문화 및 퇴폐하고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필요 없다라는 농업 중심의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 정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전체 인구의 약 30%를 시골의 집단 농장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크메르 루주 정권이 괴상한 정책을 시행하여 론돌 정권의 폐단을 청산하고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자 민심이 폭발하여 시위와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폴포트는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학살극을 펼치게 되었고, 그 결과 4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최소 13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킬링필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기의 학살 현장은 그의 잔혹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그는 특히 지식인과 반대자들을 타겟으로 삼으며 인구의 약 25%를 제거하며 폴포트의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총 170만 명 정도의 캄보디아 국민들이 사망했습니다. 폴포트는 미군이 버리고 간 물자들을 흡수하고 전투 경험도 잔뜩 쌓은 베트남을 선제 공격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가 되려 1979년 1월 7일에 베트남군에게 수도 프놈펜을 함락당하며 축출되었고, 밀림 속으로 숨어들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1998년 체포되기 직전에 사망했습니다. 3위는 소련의 잔혹한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입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레닌에 휘하해서 러시아 혁명에 동참해 러시아 제국을 전복하고 소비에트 연방을 건국하는데 일조한 볼셰비키 출신으로 레닌이 죽은 후 권력을 잡아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러시아 제국 시절 낙후된 농업 사회 기반의 소련을 5개년 계획으로 중공업과 화학공업 위주의 공업국가로 전환시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과의 독소전쟁을 소련의 승리로 이끌며 초강대국으로 도약시키는 동시에 종전 후에는 미국과의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중공업 최우선 정책은 지금까지도 러시아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부진한 경공업이라는 허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김일성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용인하여 6.25 전쟁을 발발케 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는 등 극단적인 명암이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1930년대 이후 자신의 1인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숙청 등으로 자국민 약 12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또한 그는 굴라그 수용소를 통해 수백만 명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런 스탈린의 통치 기간 동안 약 2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스탈린은 강철의 대원수 혹은 그루지아의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1953년 스탈린은 자신의 별장에서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소련은 그의 유산과 잔혹한 통치의 흔적을 지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위는 중국의 독재자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중국 국민당의 대표 장제스와 기나긴 세력 싸움 끝에 1949년 중화민국을 타이완 섬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중국의 주석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집권한 뒤 최대 200만 명의 국민당 세력을 숙청, 학살하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1951년부터는 숙련된 공산당원 공무원층이 형성되면서 잠시 살려두었던 국민당 시절의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자행되었는데 삼반오반 운동이라 불린 이 운동에서 400만 명의 공무원이 숙청되었습니다. 또한 1950년 발생한 6.25 전쟁 당시 펑더하이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중공군을 대규모로 파병하며 한반도를 분단 상태로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동맹관계였던 스탈린의 죽음 이후 소련과의 관계가 약화되며 고립되자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노동력으로 부족한 기술력을 상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대약진 운동을 시작하였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뒤 1956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잠시 주석직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며 상황을 지켜보다가 1966년 중국 현대사 최대의 사건인 문화대혁명 사건을 계기로 다시 주석직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약 2년에 걸친 문화대혁명 동안 저우얼라이를 제외하고 중공정권을 세운 개국공신들은 귀양가거나 숙청당했고 마오쩌둥은 정부와 당을 모조리 장악하여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후 그는 1976년 사망하기 전까지 중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정책과 그로 인한 고통을 청산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1위는 벨기에의 국왕 레오폴드 2세입니다. 제국주의가 절정을 달리던 시절 그는 1976년 아프리카에 벨기에의 근거지를 설립하겠다고 말하며 주변 강대국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속내를 숨기며 콩고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문명화를 하려는 모범적인 이미지로 포장했고 마침내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콩고의 실질적 지배권을 확립받게 됩니다. 그 이후 레오폴드 2세는 자신의 개인 사유지인 콩고 독립국을 창립하고 콩고 원주민들을 속여 엉터리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며 콩고를 자신의 지배하에 놓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콩고 독립국의 국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으며 처음에는 콩고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좋은 국왕처럼 보이게 행동하며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1891년 그는 법을 제정하고 1892년 상하와 고무 무역을 독점해 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세계에는 고무붐이 일어나고 있었고 콩고에는 검은 황금이라 불리던 고무나무가 국토의 절반 정도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그는 원주민을 몽땅 투입해서 고무 생산에 콩고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고된 노동으로 원주민들이 고무 생산을 기피하자 그는 고무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고무 채취 작업은 검은 용병이라 하는 주변국 출신 원주민 군인들을 이용하여 이를 강제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악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원주민들에게 개인별로 생산 할당량을 지정하고 이를 맞추지 못한 자들은 손을 절단하는 극악무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할당량을 못 채운 사람을 한 번은 손만 자르고 살려주었지만 두 번째는 아예 한쪽 팔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세 번째까지 채우지 못하면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또한 할당량은 한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이양되었습니다. 자신의 목도 채우기 힘들 판에 남의 목까지 뒤집어 쓴 자들은 남아날 겨를이 없으니 결국 전부 처형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렇듯 레오폴드 2세의 잔혹한 통치 기간 동안 콩고 원주민 약 1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이런 그의 잔혹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국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1908년 콩고는 벨기에 정부에 의해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폴드 2세는 1909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잔혹한 통치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오늘 소개한 인물들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독재자들이며 그들의 통치는 많은 이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잔혹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